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다빈치는 예술가로서도 뛰어난 두각을 드러냈지만 발명가이자 해부학자, 음악가로도 활동하여 2007년 11월 네이처지가 선정한 인류 역사를 바꾼 10명의 천재 중에 가장 창의적인 인물 1위를 차지했지요. 다빈치로 인해 르네상스적 지식인이라는 말은 한 분야의 독보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두각을 드러내는 인물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천재 예술가는 다빈치 말고도 정말 많은데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걸출한 예술가로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도 있죠. 유독 이 시기 이탈리아에서 천재 예술가들이 대거 등장한 이유는 바로 메디치 가문의 경제적 후원 덕분이었습니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항산이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정한 사업을 말합니다.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는 말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일정한 마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화려한 문화의 꽃이 만개할 수 있었던 것도 메디치 가문의 창시자인 조반니 디 비치데 메디치의 은행가로서의 성공과 엄청난 사업적 수완 덕분이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재정적 후원 덕분에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김용헌은 19세기 조선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19세기 조선은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문화예술이 무럭무럭 자라나기에 적합한 경제적 토양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개인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헌을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저 역시 영상을 만들기 위해 자료를 찾느라 애를 좀 먹었습니다. 국내 관련 논문이 딱 한 편 검색되더군요. 그에 비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검색하면 관련 정보가 쏟아집니다. 그 까닭은 조선시대 화가들의 사회적 지위에 있습니다. 헤게모니란 어떤 일을 주도할 수 있는 권력이나 지배력을 의미합니다. 이 헤게모니는 비단 정치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에서도 발견되는데요. 조선시대 시각미술의 헤게모니는 단연 양반 출신 문인 화가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미술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문자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추사 김정희는 글씨를 쓰는 정신으로 난을 쳐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글씨를 쓰는 정신이 바로 문자향인데요. 쉽게 말해 문란화를 그리는 방법론이 바로 문자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치를 중요시한 유교 성리학 국가였던 조선 왕조는 오랜 기간 화원을 포함한 기술관원들을 차별해 왔고 이러한 풍토가 조선시대에 생산되었던 이미지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지요. 당연하게도 조선시대의 중인 출신 화원들이 그린 채색화는 양반 출신 문인 화가들이 그린 소위 말해 먹물향이 가득한 그림에 비해 수준이 낮은 것으로 치부되었는데요. 오죽하면 조선시대에 처음으로 서양화법인 원근법을 도입했다고 알려진 양반 출신 화가 표암 강세왕은 영조에게 이런 말을 전해 듣습니다. 화가를 천하라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을 터이니 그림을 잘 그린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 왕의 전언에 충격을 받은 그는 그 좋아하던 그림을 영조가 살아있는 20년 동안 일절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용헌은 강세왕 같은 양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미천한 도화서 출신의 화원이었죠. 그러니 그의 이름이 이렇게라도 알려진 게 신기할 수밖에요. 비록 우리에겐 생소한 이름이지만 김용헌을 당대 한 일본인은 개화의 효시라고 일컫기도 했는데요. 제가 그를 조선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감히 칭한 까닭도 그의 시대를 앞선 안목과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의 재능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용헌은 도화서 출신의 화원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화가로서도 두각을 나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왕의 초상, 즉 어진을 그리는 화원으로 선출되려면 도화서 출신 화원들 중에서도 특히 실력이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아야 했는데요.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김용원은 1861년에 철종 어진 화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1876년 김기수가 이끈 수신사의 수행 화원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김용원은 이 여행에 화원으로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기계와 총포, 아연 등을 구입하는 기술직 전문가로 동행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과학 문명에 눈을 뜬 그는 일본 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의 권유로 사진술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 뒤 조선과 일본을 오가며 기기를 구입하여 1883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진관을 개업하게 됩니다. 후대의 기록이 많이 남지 않아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19세기 조선은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던 데다가 기술직에 대한 천대가 극심했습니다. 그림에 소질이 있던 강세왕 같은 사대부들조차 자신의 재능을 숨겨야 했을 정도로요. 그런 시대에 태어난 화원 출신의 기술자가 최초로 사진관을 개업하기 위해 얼마나 지난한 시간을 감내해야 했을까요? 사실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를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일컬은 것은 어쩌면 경솔한 명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몇 줄의 기록을 통해 상상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 김용원 같은 시대에 대한 해안과 다재를 지닌 인물이 15세기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다면 어떤 인물이 되었을까요? 물론 유명 역사가 에드워드 칸은 역사엔 if, 가정이 없다고 했지만 이 불가능한 가정을 통해 모든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는 사실과 더불어 역사는 단수의 역사가 아닌 복수의 역사들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환기해 보고 싶습니다. 예술이 삶을 예술보다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그날까지 양질의 컨텐츠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거꾸로 읽는 미술사의 거미였습니다.